스루풋 콘스트레인트 타임즈 2024년 5월 2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편집한 내용은 한국은 사기대국 속사정이라는 제목으로 사사키 가츠요시라는 사람이 뉴스위크지를 통해서 기고 보도를 했습니다. 2022년에 실시된 국제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신용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한국인은 세계 평균의 30%를 밑도는 23%였다. 나라와 경찰과 사기꾼의 숨바꼭질이 끝나는 일이 없다라고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 27일과 4월 17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해서 1,432건을 피해 인정했다. 피해 인정수는 23년 6월 1일 동법 시행 이래 누계로 1만 5,433건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 지원 특별법은 피해자가 거주할 주택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고 LH 공사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해당 주택을 매수해가지고 공공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를 다시 하고 피해자는 최장 20년 거주가 보장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야말로 우리나라의 특유의 부동산 임대 방식인데 대구 같은 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경상도는 전세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세 사기가 주로 그 서울 경기에서 많이 일어난 것은 이 경인 지방이 또 전세제도 이런 거를 하고 있죠. 입주 시 매매가의 50%에서 80%를 보증금으로 예치한다. 전세금을. 집주인은 보증금을 운영하고 퇴거 시 반환한다. 사실 그 전세 끼고 집을 사면은 좀 작은 돈으로 살 수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세금을 없이 이 먼저 그 차액만 가지고 저도 산 경우거든요. 근데 뭐 제가 사기칠 일은 없는 거고 오래 그냥 살게 하면서 그동안에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보증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제가 집을 찾아 들어간 저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참 아니 착한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가 늘고 있다. 요런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사기를 쳤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이제 그게 설명하는 내용이 입주자에게 맡긴 보증금을 미천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고 전세로 빌려준 보증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더 구입하는 식의 행위를 반복하는 투기와 함께 매매가와 보증금의 차액만 매매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게 이제 서리로 했을 때는 이게 괜찮았던 건데 가령 매매가가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임차인이 8억 원 전세로 입주했다면 차액인 2억 원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다. 이게 선의로 됐는데 이런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충분히 돈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계속 그걸 미천으로 해서 집을 사나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 그래서 나중에 이게 밝혀진 거에 의하면은 그 전세 사기범이 이름만 빌려주고 뒤에 이 돈을 대는 세력이 있었다. 그게 이제 이 부동산 중개소 업자라든가 다른 투기 세력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여줬었다. 그렇게 돼 그게 뉴스가 나왔었죠. 한국에서 가장 많은 범죄는 사기. 한국은 사기가 전체 범죄의 30%를 차지한다. 2020년 사기 건수는 335만
4,154건으로 참 이렇게 많나요? 15세 이상 한국인 13명 중 1명꼴이다. 참 일본도 검찰청이 2022년 인지한 가장 많은 범죄는 절도고 46.8%였다. 범죄의 거의 반은 그냥 절도인데 그러면은 사기는 몇 프로인지 이 그 기고자는 왜 지들은 사기가 몇 프로라고 왜 얘기를 안 할까? 요게 또 기분 나쁘고 사기가 많은 배경 중 하나가 우리의 국민성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네요.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핸드릭 하멜이 그 표류를 해가지고 하멜 표류기라는 게 있었죠. 그 조선인들은 그 경험담을 한 것 중에서 조선인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것을 공으로 여기고 치욕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했는데 이거 어디서 좀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사기를 치려는 게 아니고 주로 그 관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또 그 이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2조 말에 그 이 착취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매간 매직에다가 뭐 또 이모군란이 일어난 것도 쌀에다가 돌을 섞어가지고 그 했다며요. 그러니까 그 이 정부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그 정부 그 이런 공무원 이런 애들이 사기를 친 거죠. 재판도 사기 행가에 박차를 간다. 요 뜻은 그 벌이 엄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네요. 자국민보다 일본인을 더 믿는다는 한국인이 많고 일본인을 가장한 사기꾼이나 그래서 보니까 일본인을 가장한 사기꾼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아도 사기를 치는 일본인도 있다라고들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 동부지법은 재벌 3세를 가장해 사기를 행각을 벌인 정청조 이게 여자죠.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웃도는 중형이었다. 제가 그 평상시 얘기하는 내용으로 그 유럽의 그 이 저기 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 이 뇌물을 먹고 그 어 판결을 그 불리하게 한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지금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왕이 그 판관을 가죽을 벗겨 죽였어요. 그리고 그 가죽으로 그 의자에 그 덮개를 씌워가지고 그 아들을 그때는 이제 그, 그냥 자연하는 그런 걸 무슨 직업이라고 그러죠? 그 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게 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은 그 이 옛날 그 함무라이 법전에 나오는 이에는 이, 누에는 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 벌이 좀 약한 게 우리나라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찰이 올해 2월과 3월 수리한 로맨스 사기가 185건, 피해 총액 188억 원에 달한다. 국내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요청을 받는 즉시 계좌를 정지는 해주고 있지만 SNS를 통한 사기는 대상에서 또 제외돼 국회에서 대책이 심의되고 있다고 또 소개는 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전세 사기의 새로운 수법이 나타났다. 시세보다 싼 부동산을 시세대로 전세를 주고 역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용어는 없어가지고 원어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여기니까 객고자야 역집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없는 갭사기로 서울 경찰은 5월 2일 수도권에서 110억 원을 가로채 챈 조직 구성원과 연루된 부동산업자 등 119명을 검거했다. 119네 또. 요게 뭐냐 단속을 강화하면 신종 사기가 탄생하고 법을 만들어도 신종 사기가 탄생한다. 국가나 경찰과 사기꾼의 숨바꼭질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그 기고를 했습니다. 자, 국민성이 사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 매우 존심이 상하는데 그러면은 그 왜 그럴까? 근본 원인을
그럼 생각해보자. 왜 그럴까? 국민성이라고?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조선 때부터 정치 지배층으로부터 백성을 사기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아까 이모곤란 얘기도 한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도 정치인들 중에도 사기꾼들이 있지 않겠냐? 아,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사기가 많은 건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는 얘기인데 그 좋은 머리를 그 국가 발전을 위해서 또 좋은 이 사기면은 그 상대방이 자살까지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게 머리 좋은 새끼들이 그 살기를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교육도 문제고 정상적으로 일해서 사는 그런 머리들 물론 외국에도 사기가 있죠. 영화 스팅이라는 영화도 옛날 젊었을 때 봤는데 그거 사기치는 사람들이 거꾸로 권선징악을 할 때 사기 방법으로 옹호를 하는 거죠. 그런 영화는 있어도 이거는 악의를 가지고 하는 사기는 어, 그냥 죽여버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함무라이 법전 시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옛날 우리 고조선에 팔조법이라는 게 있었다는데 그거에 그 어떻게 돼 있는지 자관 좀뭐 그 사기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강화를 해가지고 일법백계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말은 있는데 실제 양형이 왜 이렇게 얕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목에서 상선약수라는 생각이 좀 뜨네요. 언제 한번 그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그거였는데 이런 거를 좀 배워본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물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이런 그 사회가 좀 되기를 희망을 해 봅니다. 남의 나라 뉴스에서 한국은 사기대국이라고 하니까 요즘 일본이 한국을 대놓고 좀 비판을 하고 있네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옵니다. 앨런 재무장관이 우리는 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넷 옐런은 동결된 러시아 자금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요게 이제 무슨 뜻인가 읽어봤어요. 필리프 드 모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는데 뉴욕 타임즈의 G7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그러고 이 대출은 러시아의 동결된 자산의 수익금을 사용하고 잠재적으로 500억 달러의 생명줄을 제공할 것이다. 모스크바가 공세를 강화함에 따라 이 원전은 우크라이나의 생존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벌어들인 이자를 이용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이러한 수익은 키이우의 생존 가능한 수단인 상당한 대출로 결합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짜로 돈을 주지 않고 대출을 우크라이나에 해준다 그런 얘기인데 이거를 이 러시아 동결 자산에 의해서 그 이자가 생기는 거를 이제 횡재라고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축적된 이자를 기반으로 한 대출은 키이우에 500억 달러의 생명선을 제공할 것이다. 이자가 500억 달러까지는 안 되지만은 그 계속 나올 거로 봐가지고 우선은 그 500억 달러를 줄 수 있다. 계속 뒤에서 이자가 나올 거니까 동결된 러시아 자산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전쟁에 승리하지 않겠냐 지금 그런 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러죠. 공통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이제 급격한 심각성을 띠고 있다. 러시아의 공세가 거세지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 동맹국들에게 러시아 로켓 격추 등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읽으니까 적산가옥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적산가옥에 어렸을 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일본 다다미방에 어렸을 때. 이 적산가옥에만 살아도 그때 잘 살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때는 적산가옥이란 말이 뭔 뜻인지 어렸을 땐 몰랐죠. 일본 패망 후에 미 점령군이 일본인들의 한국 내 재산을 몰수하고 이런 경우도 전 세계에 이런 일은 없다고 그러죠. 일반 사유재산을 아무리 전쟁에 졌다 그래도 일본인의 재산을 그때 이제 나갈 때 일본 영화도 있지만은 2만 행인가? 그거만 한 개를 가지고 가재도구는 그 손에 들 수 있는 정도만 허용해서 귀국선에 타가지고 다 나가라고 이 미국 사람들이 미국 점령군이 그러니까 만주에 살았던 일본인들은 또 그 저기 그쪽 어디 그 어디 배를 통해 가지고 그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그쪽도 다 뺏겼다고 그 얘기를 그 알고 있어요. 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이 자산을 뺏어 가지고 이승만 정권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국민들한테 싸게 불화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싸게 사가지고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이 적산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런데 패망하지 않는 러시아 돈을 우크라이나에 대출해 준다. 이런 경우는 참 처음 뭐 이렇게 오래 살아왔지만은 패망하지도 않았는데 러시아 자산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 푸틴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리 내가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도 러시아 자산을 동결을 해? 내 돈을 내가 못 빼가? 이게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요즘은 전자 그 온라인화 돼 가지고 그거를 막아버리면은 그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참 그 전사나 뭐 이런 것들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냥 현물이 그냥 다 그냥 안전빵으로 좋은 건데 글쎄옵시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뿔났겠지 푸틴이요. 전술핵 상정 훈련 시작 침공 거점이 남부에서 1단계. 교토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러시아 국방부는 21일 푸틴 대통령이 지시에 따라 우크라이나 침공이 거점이 되고 있는 남부 군관구의 전술핵 무기의 준비와 사용을 상정한 훈련을 포함한 훈련의 첫 단계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달 6일 훈련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부대가 특수 탄약을 입수 장비에 지정된 지역으로 비밀리에 이동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공군 부대가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등 무기의 특수 탄두를 장비에 장착하겠지 지정 지역으로 출격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음, 이제 뭐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 이 핵을 터트린다. 야, 겁먹어라 이런 얘기겠지. 내 자산 왜 동결하냐? 러시아 자산을. 그런 얘기 같기도 하네요. 중국에서만 볼 수 있고 이상하고 특이한 고 비싼 것들이라고 한 20컷의 그 사진들이 있는데 인베스팅닷컴에서 그 보도를 좀 3월 말일 날 한 건데 우연히 눈에 띄었어요. 요게 이제 그 유령 도시 간바시라고 되어 있네요. 강바시. 건설 비용이 1610억 달러가 들렸다고 그러고 이 베이징에 있는 그 자금성 평가액이 한 130달러. 그러니까 이 유령 도시 만든 거는 한 10배가 넘죠? 이게 자금성에 대해서 이제 누구 그 식견자가 의견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명나라, 청나라가 사용한 자금성은 명나라 때 만든 게 아니다 이게요. 원래가 원나라 몽골족이 중화족을 지배하기 위해 그들에게 중화족에게 열등감을 심어주더라고 위압감을 또 주고 하기 위해서 대영 궁전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원나라 때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자금성이다.
청나라도 이민족의 지배였죠. 청나라 또 만주족이니까 중화족이 아니에요. 이제 다 물러간 다음에 이제 중화족이 그 공산주의화 되면서 공산국가가 되면서 이제 중국을 이민족을 다 지배하면서 이제 최대의 그 지배 세력이 됐는데 중화족이 그래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 외세에 의해 지배당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나라니까 중국이라는 게 중화족이 그 중원을 다스린 적은 별로 없다고 그래요. 다 이민족이 지배를 하고 농사 짓는 사람은 쌀 갖다 바치고 그런 거로 그 오랜 세월을 살아왔죠. 그래서 그 중화족의 열등감이 만들어낸 작품 중 하나가 유령도시가 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뭐 사람이 안 산다기보다도 극히 사람 사는 게 드물다. 뭐 이렇게 돼서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적어놨는데 뭐 언젠간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않겠냐 그러면 사람이 안 살면은 이 집 건물이라는 것은 금방 뭐 좀 이상하게 그 유령 같은 폐허 도시 같이 그렇게 되죠. 이 JP 모건에 대한 뉴스가 나왔네요. 은퇴 시간표 앞당긴 회장님의 서운했나 하루새 주가 4.5% 떨어진 JP 모건. 안강석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연례 투자자 행사서 가능성 내비쳤고 회장직 물러나도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할 계획이다. 후임자에게 내부 출신 인사 3, 4명 물망에 올라 있고 JP 모건 체이스 미 최대 은행으로 키워낸 인물이고 금융위기 때마다 은행 구원투수로 나섰다. 최근에 JP모건 연간 수익은 계속해서 크게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금융업계의 스승이던 샌디 웨일 시티그룹 회장의 딸의 승진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건을 계기로 1998년 당시 세계 1위 은행이었던 시티그룹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이거 어디서 한번 본 뉴스예요. 그런 시티그룹에서 해고된 뒤 2000년에 뭐 금방 한 1998년 이 해고를 당하고 뭐 놀고 있었는데 2000년에 미국 5위 은행 뱅크원이 최고 경영자로서 5억 1100만 달러의 손실을 내고 있던 은행을 2002년 2년 만에 흑자로 바꿔놨다. 2004년 뱅크원이 JP 모건 체이스와 합병하면서 최고 운영 책임자 CEO 자리에 오른 뒤 2006년에는 JP 모건 CEO에 선임됐다. 그러니까 복수를 한 거네요. 이 샌디 웨일한테 자기 스승한테. 다이먼 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로 위기에 처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베어스턴스 어, 그런 회사하고 워싱턴 뮤추얼, 체이스 맨하탄 등을 헐값에 사들이고 그때부터 소매공령, 저축은행 예금, 부동산 투자 등 그런 것까지 사업을 거머쥔 세계 1위의 은행으로 올라섰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주식시장에. 그런데 이런 뉴스가 또 있네요. JP모건은 비관론 고수. 우리나라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주식 너무 고평가돼 있어. 이한나 기자 SBS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21일 외신에 따르면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전략가는 전날 투자 노트에서 주식에 대한 비관적인 기조로 지난해 우리의 멀티자산 포트폴리오는 성과가 좋지 못했다며 다만 원자재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높은 채권금리로 수익을 내면서 부분적으로 손실을 벌충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매력적인 자산으로 자기네들은 보지 않는다.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 현재 상태로 더 오래 유지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지표가 평균적으로 보면 실망스럽다. 미국 경제가 개구리 삼기와 연착륙할 시나리오
이 확률을 각각 45%와 55%로 제시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협소한 테마는 이 같은 전통적인 주식시장의 도전 요소들을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도전 요소들은 역사적으로 주식시장 순환주기에 역으로 작용했다. 라고 이제 견해를 밝히고 있는 거네요. 뭐 AI 때문에 뭐 대만 같은 데는 뭐 크게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데 그거는 다음에 후에 그 소개를 하고요. JP 모건은 주식시장과 신용시장에 대해서 비중 축소, 원자재와 현금은 비중 확대를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어디 그 외국인 투자 회사 이름을 보면 JP모건이 의외로 많이 나오거든요. 음, 한국은 주가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많이 사두자 그런 것 같아요. 비관론을 근데 유지하던 모건 스탠리는 자신들의 전망이 틀렸다며 주식시장에 많이 뛰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는 미국 스탠더드 앤 포스 S&P 500 지수의 내년 상반기 말 전망치를 5,400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재 주가 지수인 5,300대에서 약 1% 상승한 거. 내년이면은 2025년이네요. 일본은 중국 이상으로 사회주의고 일본과 중국에 벌어지고 있는 역전 현상. 일본은 이거 저 다 읽어보니까 이 제목이 너무 부풀려지고 그 저기 좀 그 일본에서 그 기사 제목 쓰는 것은 그 이 선동적이고 그런 거는 아닌데 어떤 경우에는 약간 잘못된 것은 너무 비관적으로 쓰고 어떤 거는 또 무슨 공상 같은 그런 제목을 또 만들고 사람들 눈에 잘 띄게 하려니까 뭐 이런 제목을 쓰는 것 같은데 곤도 다이스케라고 현대 비즈니스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한번 좀 뭐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 이상한 중국이라고 해가지고 신행 그 신어 유행어 언어 이런 거를 중국 사회를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런 생정보이자 중국어를 아는 필독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상한 중국이라고 해서 책을 쓴 사람인 모양입니다. 이 현대 비즈니스의 그 편집국장이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996이라는데 996구라고 일본말로 하고 중국말로는 지우지우 리우 구를 지우라고 발음을 하는 모양이네요. 어, 자기가 중국의 대도시 사무실을 방문할 때마다 나는 안과 발모라는 중국 성어를 떠올린다. 직역하면 날아가는 기러기에서도 깃털을 뽑으려 한다. 일본에 가까운 속담은 생마의 눈을 따다. 중국 사회는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면 결과가 전부다. 거기에 이르는 과정은 별로 따지지 않는다. 결과를 중시하고 과정은 중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국가공무원, 국교기업, 외국계 기업, 중국 민영기업 순으로 인기가 있는데, 즉 일본계 기업 아래에는 다종다양한 중국의 민영기업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 민영기업이 발흥한 것은 1990년대인데 어느 회사도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일하는 시간이 꽤 길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그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회사에서는 확실히 996이가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마인 회장다운 반전이었다. 이렇게 이제 마윈 회장은 996 그거 우리가 지금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좀 해야 돼 이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들어오면은 이 규칙이 딱 하나 있는데 내 말을 따르라 싫으면 그만두라 이런 거죠. 996 12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 노동법은 이 8시간 노동이고 주 44시간을 넘지 않게 운영하라고 돼 있지만은 현실은
훌륭한 법률이 정해져 있는데도 현실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2021년 8월에 시진핑이 공동부유, 국민이 함께 부자가 되어간다는 방침을 부각시키며 부유층의 상징인 대형 IT 기업을 표적으로 삼기도 했다. 공동부유는 지금 현실로 나타난 것은 공동빈곤으로 현실이 나타나고 있죠. 음, 다 같이 못 살게 하는 거면은 아마 못 살아도 너나 나나 같이 못 살면 불만은 없다. 이런 거로 해석이 됩니다. 같은 달에는 최고인민대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악성 구글옥구 업체 10곳의 사명을 공개하며 앞으로 강력히 단속해가고 선언을 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정부 압력에 못 이겨 중국 IT 업계 인력의 국외 유출이 가시화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냐? 인근 사회주의 국가로 향하는 중국인도 적지 않다. 맞아, 일본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중국에서 일본은 옛날에 그 우리나라처럼 뭐 열심히 일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좀 뭐 그 적게 일하는 거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뭔 뜻으로 얘기하는 건지 자기네 이거 아까 제목이 너무 좀 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너무 그 만화같이 그러니까 만화가 유행했던 나라에서 만화같이 그렇게 제목을 쓴 것 같아요. 일본도 IT 업계들이 장시간 일한다는 얘기인지 IT 기업의 생산성은 긴 근무 시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되는데 뭐 일론 머스크도 뭐 필요할 때는 그 사무실에서 잤다고 그러니까 제조업의 생산성은 동일한 결과물을 내는데 시간을 적게 일하면서 성과를 내야 되죠. 그래서 인푸트 아니 아웃푸트 나누기 인푸트 그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건데 IT 업계가 뭐 성과를 내니까 긴 시간이 이거는 또 제조업하고 틀려가지고 성과물을 내는데 그게 비례하는 모양이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IT 업계에서 일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뉴스 제목이 과대 포장되었다. 음, 이런 뉴스가 또 있었네요. 대만 장악해도 TSMC 라인 못 써, 킬 스위치 가동. 신윤재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ASML은 첨단 EUV 장비에 원격 차단 기능 탑재해 놔서 어, 그다음에 TSMC 회장은 대만 침공돼 반도체 생산 라인이 중단될 것. 중국은 주권 강정은 라이 총통의 독립 망상 꿈꾸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고 이제 그 총통에 당선됐다가 이제 취임을 한 것 같습니다. 세계 위리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대만 TSMC와 반도체 업계 슈퍼올 네덜란드 ASML이 대만 유사시 제조 장비 가동을 원격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침공 위협 고조로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대만이 중국에 장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반도체 업체들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는 그동안 반도체 제조를 대만 내에서 주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최근 미국, 일본과 같은 우방 국가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에도 최첨단 칩 제조는 대만 내에서 기술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대만이 67%고요. 2024년에는 70%로 높아졌고 한국이 지금 9%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중국이 8%까지 그러니까 이제 대만은 더 비점유율이 늘어나고 한국 떨어지고 중국도 떨어졌네요. 이런 상황입니다. 경제 규모 절반 수준 타이완에 점점 더 밀리는 한국 증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왜 그러냐? 권혜리 기자가 SBS에서 방송에서 보도를 했는데 어쨌든 그 쭉 보면은 그 역전이 됐는데 증시 그 총액이 TSMC가 지금의 AI 붐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회사 중 하나로 떠올랐고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가 넘는 데입니다.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받쳐온 기술 제조업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구조적으로 줄어들어온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분석을 했네요. 2018년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미국도 점점 자국 제조업의 비중을 늘려가면서 한국의 자리가 말 그대로 좁아지고 있는 현실이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증시 시가총액에 드러났다는 얘기다. 그래가지고 경제 규모는 그 GDP로 보면은 우리가 1조 7,100억 달러인데 타이완은 7,600억 달러니까 우리가 반이 넘고 두 배가 넘는데 증시액은 역전이 됐다 이런 얘기죠. 타이완이 더 높다. 그리고 이제 TSMC가 더 팍 올라갈 때 한국 삼성전자는 고만고만하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한국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전통 제조업을 유지해야 한다. 방위 산업에 투자해야 된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고 미국 제조업이 늘어난다고 하지만은 사실 한국 같은 기업이 미국에 많이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된 통계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저성장 구조 속에서 뭐 반도체가 다시 일어나느니 뭐 이 주류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위 산업은 여러 가지 그 기초 이 산업들이 배경이 됐을 때 최고의 그 성과가 나오는 그런 거니까 우리나라는 에, 그 현실적으로 북한과 대립돼 있는 관계 때문에 거꾸로 방위 산업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또 향후 미래 먹거리로서 미래 먹거리라는 용어가 뭐 잠깐 미래를 우리의 그 한국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우리는 강력히 제조업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현대로템 STX 페루의 장갑차 공급 계약, 페루 대통령 한국에 감사한다. 이런 제목으로 이재린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군 핵심 전력 100거 30대 수출, 추가 독점 공급지도 확보했다는 게 이제 요약 뉴스고요. 이번에 그 가는 거는 이제 현대로템하고 STX가 하는데 계약자 이름은 STX 모양이에요. XTX 이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번 건은 뭐 6천만 달러 규모인데 지속적으로 그 숫자가 늘어가고 우리가 120대까지 4배까지 공급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향후 6년간 판매를 통해 6륜 장갑차와 전술 차량, 군안 차량 등 다양한 기동화 장비를 페루군과 경찰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했다. 칠레 옆에 있는 나라인가요? 위에 있는 나라인가? 페루가? 앞서 페루에서는 해군사나 국영조선사, 방산업체인데 시마 페루와 HD 현대중공업이 6천억 규모의 함정 4척 현지 공동 생산 계약을 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현지에서 공동 생산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기술 전수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가 그 방위 수출 전략이 그 현지 생산 방법 등을 해서 그 나라 그 일자리도 만들어 주면서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 나중에 이거 다 기술 배워가지고 이거 그다음엔 지들이 만들고 우리 거 수출한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미리 걱정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 뭔가 노하우에 의해서 유지보수 뭐 이런 필요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머리들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이상 5월 22일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